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려왔습니다. 1992년 1월 이후에 30년 가까이 동일 주제로 열린 시위 중에서는 최장기 시위입니다. 처음 집회가 열렸을 때는 234명의 할머니들이 동참을 했지만 현재는 거의 돌아가셨죠. 그런데 지난 7일 위안부 피해자인 92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가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해서 횡령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투명한 회계 처리를 주장했지만 석연치 않은 의문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NGO 단체가 기부금품 사용 내역을 낱낱이 공개하느냐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자회견에 이어서요. 정의연의 이사장을 지냈던 윤미향 당선인은 자신이 조국 전 장관처럼 숨소리까지 탈탈 털리고 있다면서 보수 언론과 미래통합당이 만든 모략극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돈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특히 기부로 모인 돈은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깨끗하게 처리되어 왔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주는 시간 오창석 꼭 끼요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꼭 끼요님이 보시기에 네. 이 N번방 최초 운영자 각각이 어제 잡혀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한 그 부분.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처음에 경찰이 이제 갓갓에게 들이닥쳤을 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경찰이 이제 확보한 자료를 들이밀자 그때서야 이제 사과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자신이 혐의가 이제 다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텔레그램 방이나 이런 것은 뭐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사람들이 뭐 잘 안 잡힌다, 누군지 모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또 그건 아닌가 보네요. 예, 그 사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갓갓을 추적했느냐. 네. 사실 이제 경북에 있는 경찰청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한 10월부터 그리고 7월부터 10개월간 이제 조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에도 이런 비슷한 영상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텔레그램 말고 다른 일본의 서버를 둔 메신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일본의 서버를 둔 그 메신저가 끝내 신상 정보를 공개해주지 않아서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북이나 안동, 대구 일대에서 이미 이러한 혐의점이 한 명 잡혀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게 누굴까? 라고 이제 추적을 했던 것이 하나 남아 있었고 네. 또 조주빈과의 대화 내용에서 자신의 그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캡처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설치한 사람을 전수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대에서 전수조사해서 잡아낸 게 갓갓이었다고 하니까 꽤나 오랫동안 경찰이 노력을 해서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 경찰청 서울 사이버 안전국장이니까 뭐 과장이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인데 네. 잡는데요 다. 네, 결과적으로는 다 잡는데요, 잡았는데요. 결국엔. 사실 이제 경찰이 이제 혐의점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좀 이게 좀 오래되니까 또 일각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잡아냈기 때문에 좀 천만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진작 잡혔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제 그 오전 11시 30분쯤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네.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상 공개를 할지 말지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오늘 이게 나올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신상 공개는 당연히 결정이 나오겠죠? 예, 사실은 네. 이제 뭐 공범격인 조주빈 그리고 붓다 강훈 이기아 육군 소속 일병인 이원호 모두 이제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사람들보다 위에 있다라고 분류가 되고 있는 이 갓갓 문모 씨 역시
신상 공개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빠르면은 이제 오늘 오후 1시에 개최되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가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N번방 사건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네. N번방에 올라온 동영상물을 스스로 피해자들 스스로가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있는 현행법은 스스로 찍은 이 촬영물을 뭐 유포하거나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었었는데 그래서 이 N번방 관련된 이 성폭력 개정 법률안이 지금 나와서 자신이 찍은 그런 촬영물이라 하더라도 네.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이렇게 유포되거나 단순 소지하거나 아니면은 그걸 이용해서 협박하거나 이러면 처벌하는 걸로 됐어요. 문제는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이들의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N번방 사건에. 그렇게 되면 기존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처벌을 못 받을 수 있다. 이게 원래 법조인들의 생각이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조주빈 이후에 그 갓갓이 이제 갑자기 잠적을 하면서 갓갓이 있어서 이제 범단 수괴 혐의를 좀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랬죠. 갓갓부터 조주빈, 강훈 이기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시나리오를 짜고 금액을 분배하고 이런 것들이 또 적용될지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네. 있었습니다. 어쨌든 범죄단체 조직법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하여튼 성폭력 관련해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다. 네. 그냥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요. 어제 4.15 총선 이후에 지금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에서 대표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윤소아 원내대표였는데요. 네.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4번으로 당선된 배진교 당선인을 새로운 원내대표로 합의 추대했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합의 추대했고요. 예, 네. 예. 사실 이제 배진교 당선자 같은 경우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진보 정당 계열 최초의 구청장입니다. 이제 인천 남동구청장으로 이제 당선이 됐고 실질적인 행정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국회에 적응할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비례대표 4번이니까 사실상 남자 2번으로 당선이 된 것이고 배진교 원내대표는 사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많은 분들이 6명이 슈퍼 여당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저는 오히려 할 일이 많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또한 21대 국회에서 트림탭, 일종의 방향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강욱 당선자도 열린민주당의 당대표로 선출이 됐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단독 후보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네. 찬반 투표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찬반 투표에서 99.6%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북한입니까? 압도적인. 네. 예, 한 명이 출마했으니까. 여기에 누가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을까요? 어쨌든 한 명은 반대표를 던진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것도 좀 놀랍기도 하네요. 똘똘 뭉쳐있거든요. 열린민주당이 네.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새 당대표로서 또 정당을 잘 이끌어 나가겠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힘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열린민주당은 우리는 등대 정당이 되겠다. 그래서 특히 민주당이 큰 배를 비유하면서 큰 배가 항해할 때 이렇게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노릇을 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앞으로 잘 될지 모르겠고요. 네. 자, 이태원 클럽 확진자 관련 소식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그날 이태원에서 핸드폰 들고 있는 사람들은 다 결국은 걸렸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저희가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이태원 중심으로 이제 기지국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또 네. 바로 나왔습니다. 네. 기지국에 30분 이상 접속했던 핸드폰 보유자 1,905명을 명단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KT와 SK텔레콤, LG U+로부터 이제 제출받은 명단이라고 합니다. 요청은 서울시가 했고요.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제76조 2의 2항에 따르면은 요청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를 추적한 경우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만 주어진 권한인데 이 박능우 장관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염 예방, 전파 차단에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전수조사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익명으로 검사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검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2배로 늘어났고 예, 맞습니다. 또 기지국에 다 이렇게 정보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안 하면은 나중에 큰 벌 받습니다 하니까는 또 와서 또 검사를 받았고 네, 이렇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를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느냐 이거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경우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네. 본인의 동의를 못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법령에 다른 법령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기지국 정보를 다 받았다는 거죠. 통신사로부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다 받았고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해서 최소화하겠다라고 얘기를 약속을 한 것이죠. 네네. 예, 문자 안내를 받은 사람들은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보건소 및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서 꼭 검사를 받도록 했고요. 네. 이미 확보했었던 카드사로부터 받은 카드 이용자 494명의 명단도 역시 빠르게 확보해서 검사 그리고 자가격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 좀 검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좀 빨리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꼭 끼워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꼭 끼워 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네,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하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제가 나온다고 예쁘게 화장하고 나왔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이거 사실은 성희롱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 그런가요? 법률적으로 따져보면요. 아, 그럼요. 그런가요? 예. 아, 그럼 제가 이제 근데 실수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계약 관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랬다 들어보면 기분이 좋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프로야구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롯데가 5연승으로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 어제 두산에 패하면서 결국 연승 행진이 막을 내렸습니다. 네, 그랬죠. 이제, 프로야구가 개막을 했습니다. 개막하고 보니까 시즌 초반에 가장 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팀, 의외로 롯데였습니다. 왜? 예를 들어서 두산이나, 키움 같은 상위권 팀들이 연승을 달리면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네. 롯데는 그렇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5연승을 내달려서 화제를 모았는데, 어제 이제 두산전에서 6연승에 도전했다가 실패한 거죠. 두산에 6대11로 패해서 연승 행진 마감했거든요. 근데 롯데선 조금 불운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이제 그 외국인 투수 그 에드리언 샘슨 선수가 있었거든요. 이 선수가 선발로 등판해야 되는데. 잘하죠, 이 사람. 예. 예. 근데 미국에 있는 그 부친이 이 병원이 갑자기 위중해져서 미국 갔다가 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다 보니까 선발로 등판을 못했죠. 아, 그랬군요. 그래서 장원삼 선수가 대신 올라왔는데 역부족이었습니다. 1회부터 점수 내주고 하다가 3이닝 5실점으로 일찌감치 무너졌고요. 어제 두산이 이 롯데를 상대로 해서 이제 막강한 그 화력을 과시했는데 네. 20안타 몰아치면서 롯데의 연승을 마감을 했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롯데가 봄에만 반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어제 경기 보니까 비록 마운드가 무너져서 패하긴 했어도 롯데 타선도 안타 15개 터뜨렸거든요. 두산을 상대로 해서. 이거 보면은 롯데의 이 그 연승 상승세가 반짝은 좀 아닐 것 같다.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그랬군요. 아니, 그런데 지금 예. 롯데가 두산에 6대11로 패했는데 예. 그 11점 중에 10점을 1, 2, 3회에서 다 내줬다는 거네요. 예, 초반에 무너졌죠. 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장원삼 선수가 두산의 타자들을 견뎌내지 못한 거죠. 그럼 그 장 선수는 좀 경험이 부족하였다는 아닙니다. 아주 겁니까? 베테랑입니다. 근데 왜 베테랑인데 그래요? 이 저기 그 정상 그러니까 전성기를 넘어간 선수거든요. 아. 원래 삼성의 그 에이스 역할도 했었었죠. 그러다가 LG로 갔다가 LG에서 자리를 못 잡고 이제 방출당했는데 기회를 다시 한번 롯데의 성민규 단장이 줘가지고 올해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뭐 어제는 그랬지만 앞으로는 또 더 잘하겠죠. 이런 예. 것을 계기로 해서. 자, 그리고요. 키움 히어로즈가 선두로 올라섰는데 키움 히어로즈는 원래 상위권으로 계속 갈 거다. 이렇게 평가받았던 팀이잖아요. 맞습니다. 더군다나 키움은 세계적인 팀이죠.
왜냐하면 그래요? ESPN이 올해 우승팀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 예상대로 잘하고 있어요. 어제 삼성을 3대2로 이겼거든요. 이제 이 스코어 보면 딱 눈에 띄죠. 그러니까 롯데하고 두산은 타격전이었는데 이 삼성하고 키움은 투수전이었습니다. 네. 어제 키움이 삼성 3대2로 이기고 4연승으로 6승 1패 이제 단독 선두에 올라섰거든요. 키움의 선발 요키시 선수 6이닝 1실점으로 시즌 첫 승 기록했고요. 이 삼성의 라이블리 선수도 6이닝 2실점 했으니까 잘 던졌습니다. 근데 야구에서 투수의 운명은 잘 던져도 이 타자들이 점수를 못 그렇죠. 내주면 패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깝게 됐고 투수전이었는데 승부는 큰 거 한 방으로 결정이 났어요. 키움의 박동원 선수 네. 홈런 1개 포함해서 2타수 1안타 기록했고요. 이정우 선수가 결승타를 때려냈는데 키움이 6승 1패로 ESPN의 예상대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프로야구를 중계했던 예. ESPN, 미국의 ESPN. 하루에 한 경기씩 중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그 ESPN에서 키움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좀 돼가는 것 같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KBO 리그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개막을 했는데. 예. 그럼 메이저리그도 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러지 않을까요? 한국 얘기를 자꾸 그 비교하고 미국 내에서 한국 네. 상황 비교하고 했는데 네. 메이저리그가 7월 개막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사무국에서는 7월 개막하는 안을 만들어냈고 이것을 구단주들이 이 안을 승인했거든요. 근데 네. 마지막 관문은 뭐냐 하면 메이저리그엔 선수노조가 있거든요. 이 선수노조, 선수노조요? 예, 선수노조하고 합의를 봐야지 됩니다. 일단 그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준비한 안을 보면은 7월에 개막하고 정규리그는 이 팀당 162경기에서 팀당 82경기로 축소한다.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죠. 네. 그리고 원래는 메이저리그가 이 30개 팀이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로 나눠져 가지고 이제 리그를 치르게 되는데 네. 올해는 이제 이 경기 수가 줄어서 급하게 되니까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없다. 이거 없고 동부리그, 중부리그, 서부리그 요 10개 팀씩 요 3개 리그로 나눠 가지고 네.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동부, 서부, 중부로 중부로 나눠서 나눠서. 10개 팀씩 30개 팀이 리그를 벌이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행적인 운영이에요. 그렇군요. 예.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하긴 한다는 거니까. 마지막 관문은 남았죠. 뭐가 근데 남았습니까? 결국에는 뭐니 해도 역시 머니가 돈이 문제인데 중요하구나. 예. 이 선수노조하고 요 일정 합의를 봐야지 되거든요. 네. 근데 하나 걸림돌이 생겼어요. 뭐냐 하면 이제 구단이 생각을 해보니까 네. 야, 이거 7월 돼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으면 무관중 경기를 해야지 되는데 그렇지. 무관중 경기를 하다 보면 올해 우리는 뭐 가지고 먹고 사냐. 수입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 측에다가 제안을 한 거예요. 연봉 대신에 올해는 이 포스트 시즌하고 정규리그 수익을 반반씩 나눠서 가지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네. 선수노조가 우린 절대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반발하고 있는 거죠. 왜요? 너무 적어서? 선수노조도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미 지난 3월에 개막이 안 되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연봉 재협상을 했거든요. 이때 합의 본 바가 뭐냐 하면은 선급금 조금 받고 이 경기 수에 비례해서 연봉을 지급한다. 여기에 합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경기가 없어진 거는 연봉 못 받는다. 이 얘기가 그러네요. 되는 거죠. 네. 이렇게 3월 달에 합의를 봤는데 또 다시 재조정하자는 거냐. 반발하는 거죠. 그래서 선수노조 사무총장이 이 추가로 연봉 삭감이라든지 연봉 재조정은 없다라고 강하게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가 과연 7월 개막할지 못할지 궁금해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메이저리그가 7월에 개막하는 게 좋을까요? 못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겠죠. 안 하는 게 좋죠. 우리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같은데.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예. 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그 야구 선수들의 이 메이저 리그도 마찬가지지만 선수 노조가 엄청 세지 않습니까? 선수노조가 세서 실제로 파업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메이저리그가 이 19세기 말에 1890년대 출범을 했거든요. 시작이 네. 됐는데 네. FA라고 하는 그 자유계약 선수 권리 이거 취득하는 데만 해도 거의 한 70년 이상 걸렸어요. 프로야구, 이 프로스포츠에서는 절대적으로 구단의 힘이 가불관계에서 절대적으로 지배를 하죠. 네. 그래서 이 어떤 그 선수들의 권리 보장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굉장히 기나긴 투쟁, 오랜 기다림 속에서 권리를 하나씩 찾아갔고 메이저리그 선수노조는 막강한 파워를
지니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선수 노조도 막강, 구단도 막강하고 둘 중에 결국은 새우등은 우리가 터지고 이런 거가. 자, 그리고 프로축구도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 막을 올렸습니다. 예. 세계가 주목한 프로축구. 여기도 역시 중계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유튜브하고 트위터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이건 네. 완전히 외국인, 세계를 상대로 해서 중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중계하고 트위터 중계에는 영어 자막하고 영어 해설을 넣어서 방송을 했죠. 그런데 과연 해외에서 얼마만큼 봤을까 이게 이제 궁금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어제 그 결과를 프로축구연맹이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트위터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모두 363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본 엄청 거예요. 많이 본 거네요. 예. 그럼 또 이제 궁금해지죠. 어느 나라 축구 팬들이 과연 한국 축구를 과연 많이 그렇죠. 봤을까? 네. 1등은 어디냐면 형제의 나라입니다. 터키. 예. 360만 명 중에서 18.3%가량이 터키에서 한국 축구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이 브라질, 스페인, 아르헨티나, 일본 순인데 BBC는 그렇게 한국 축구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거든요. 네. 온라인으로 중계도 했고요, 개막전.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잉글랜드의 축구 팬들은 많이 보지는 않았네요. 그러네요. 이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우리는 형제가 봤었다는데 좀 기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나온 거를 보니까는 경기당 평균 동시 접속자 수가 상당히 많이 되네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국내 팬들이 접속한 것도 그렇죠.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그 K리그1 평균 접속자 수가 3만 명을 기록했고요. K리그2 2부 리그거든요. 2부 리그는 18,516명을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K리그1이 17.6%가 증가한 수치고요. 네. K리그2는 무려 154%나 증가했습니다. K리그2가 완전히 대박 난 그러니까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의 그 마음 심리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도 잠시 우리 손에 안 잡히거나 눈에 안 보이면 궁금해지고 그렇죠, 더 그렇죠. 보고 싶어지고 뭐 일종의 그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소중함이나 맞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예. 소중함을 잘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좀 맞습니다. 떨어져 있다가 기뻐하는 그런 식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축구장 풍경이 많이 바뀌었다면서요. 관중이 바뀌었습니다. 없는데도 뭐 시끄럽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무관전 이게 무슨 말이죠? 경기거든요, 축구도. 네. 근데 굉장히 시끄러워요. 왜요? 왜냐하면 이제 축구는 선수들을 어떻게 응원할까? 이게 모든 구단의 고민이었는데 그럼 이 응원 함성을 녹음을 해가지고 경기 도중에 틀어주자. 시끄러운 소리, 응원하는 소리 이런 것들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무관전 경기에서 이런 음향 효과가 나오는데 포항 같은 경우에는 이 음향 효과를 12가지로 준비를 했거든요. 12가지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적절하게 이거 선수들에게 응원 효과를 줄까 리허설도 한번 했어요. 리허설을 잘 했는데 네. 선수단 측에서 하나 요구사항이 있었죠. 다 좋다. 다 좋은데 하나 빠진 게 있다. 그게 뭐냐. 상대팀이 우리 공격할 때 야유하는 소리가 빠졌다. 야유도 틀어달라? 예, 그래서 이 구단 쪽에서 급하게 야유하는 음향을 또 준비해가지고 경기 도중에 틀어주기도 했었었죠. 와. 그리고 만약에 이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이게 서로 충돌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이 넘어졌는데 우리 흔하게 보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주거나 주심한테 나 좀 일으켜줘, 도와줘. 해가지고 손 내밀어야죠. 예. 예, 손 잡고. 넘어진 선수가 손 내밀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잡아주죠, 우리가. 잡아줘야 되죠. 부축해줘야죠. 근데 착하게. 지금은 잡아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이 접촉을 금지해야지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19 대 새로운 매뉴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실제로 이 K리그2에서 아산하고 부천하고 경기할 때 부천의 외국인 공격수가 넘어졌을 때 주심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 주심이 웃으면서 외면을 했거든요. 웃으면서 외면해요? 스스로 일어나라고. 네. 근데 이게 이제 스페인 매체에서 또 집중적으로 보도를 한 거죠. 이게 뉴노멀이다.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스페인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제 프로축구연맹이 이 주심을 또 칭찬했습니다. K리그를 세계에 알리고 네. 코로나19 방역을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 이런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네요. 네, 손도 안 잡아주고 칭찬도 받고 참. 웃으면서 외면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실감이 나는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선수들이 경기하는 거가 해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계가 주목한다는 게 실감나는 게, 이 야구나 축구 경기 벌어지고 나면은 해외 언론이 그 중에 특징적인 장면을 보도를 해요. 보도를 하면 우리 언론이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보도를 하죠. 네. 그러니까 잘하면 전 세계에 얼굴이 알려지는 거고, 못해도 집중적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는 겁니다. 못해도 알려줘야 돼요? 그건 좀 안 예를 좋은데. 들면은 이 코믹한 장면이나 실수도 ESPN이 이 하이라이트를 편집해가지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약간 이 짤도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짤. 예, 맞습니다. 근데 감동적인 게 이 BBC가 온라인으로 전북 현대하고 수원 삼성전 개막전 중계했거든요. 근데 이 중계하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결승골 터뜨린 이동국 선수 설명하다가 나이가 41살이다. 이렇게 노장이 뛰고 있다. 관리를 잘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잘한다. 예, 이게 놀랬고요. 이동국 선수가 2007년에 이 프리미어리그 미들즈브로에서 뛴 적이 있었거든요. 영국 미들즈브로. 잠시 네. 미들즈브로에서 뛰었는데 이 이동국 선수를 보고서 2007년에 이 이동국 선수를 응원했던 한 팬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13년 전에 샀던 미들즈브로 이동국 선수 유니폼 이거를 감격스러워하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거 이걸 찍어가지고 SNS에다가 올린 거죠. 네. 그 이동국이 아직까지 한국에서 뛰고 있구나. 오늘 봤다. 감격스럽다. 이런 느낌이죠. 근데 뭐 이 팬도 감동스러웠을 거고 이거를 본 이동국 선수도 굉장히 고마워했겠죠. 그렇겠죠. 이런 일들이 막 13년 벌어지고 전. 있어요. 그러니까 13년 전이면은 20대 후반인데. 그렇죠. 그때는 진짜 28살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한참 뭐 나이로 보면 전성기였겠지만 네. 그 당시에 이동국 선수 미들즈브로에서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방출돼가지고 한국으로 왔을 때 한국에서도 이동국은 완전히 끝났다라는 아주 혹평을 받았는데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바로 전북현대의 최강희 감독이 했었죠. 네. 그때 전북현대 와가지고 또 10년 이상 전북현대에서 뛰면서 이동국 선수가 전북현대의 이 전성시대를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네, 그랬군요. 그리고 뭐 이제 골프 KLPGA 챔피언십이 내일 막을 올리는데 뭐 여기 참가한 선수들은 모두 그냥 상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골프 선수들이 되게 좋아하겠습니다. 예. 그 KLPGA 챔피언십이 내일 개막하거든요. 근데 이 골프나 테니스는 이 개인 운동이기 때문에 성적을 내야지 상금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 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나쁜 선수들은 수입이 없는 거죠. 이 점을 감안해서 이 KLPGA 챔피언십 1등부터 꼴찌까지 전부 다 상금을 지급합니다. 완전 참가 상금까지 다 받는군요. 예.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0811 쓰시는 우리 애청자분께서요. 너무 좋은 소식 알려주셨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 안 하고 쉬고 있다가 다음 주에 드디어 복직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기쁘고요. 어제 케이크 선물 받았는데 마치 축하 선물을 받은 것 같네요. 출발새 아침 제작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기쁩니다. 명예 출발새 아침 이렇게 기쁜 소식 자주 전해드렸으면 좋겠고요.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기부금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면서 총공세에 나섰고요. 여권에서는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지원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김두관 의원입니다. 네, 우선 험지에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기부금은 물론이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둘러싸고서 진실 공방이 펼쳐진 가운데 자녀의 유학자금 논란까지 지금 그동안에 이런 인권 활동을 해온 사람의 행보라고 보기엔 좀 곤란한 부분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논란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예, 뭐 단편적으로 보면 그동안 시민사회에서 진보적 가치를 추구했던 초선 당선인에 대한 뭐 좀 배람되게 이야기하면 보수 진영의 좀 무차별 공격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그 탈에너지 전환 운동을 했던 양이원영 당선에 대한 공격도 있었고요. 특히 현재 여성 평화 인권 운동 대명사였던 윤미향 우리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에 대한 공격도 마찬가지로 저는 보는데요. 우리 사회 좀 더 나은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진보적인 의제들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아마 보수 쪽이나 이런 쪽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한편 들고요. 근본적으로는 뭐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친일 세력들이 좀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윤미향 당선인은 정말 일관되게 평화인권 운동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회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어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에 대한 뭐 사전에 길을 주기 위한 길들이기 네.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의 이 기부금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제일 먼저 치고 온 학자가 이성만 학당의 그렇죠. 교장으로 있는 이용훈 네. 교수, 전 교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강제동원이 없다라고 했고 또 만일 종족주의라는 저서를 써서 일관되게 일본의 그 입장을 옹호한 학자인데 이런 분들이 나서서 총공세를 하는 걸 보면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윤미향 당선인이 사실 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 자신에 대한 이런 식의 공격은 보수 언론과 그리고 보수 야당, 뭐 미래통합당을 얘기하죠. 미래통합당의 모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식으로 윤미향 당선인이 얘기하는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이 윤미향 당선인 입장에서는 일관되게 참 어려운 가운데서 어쨌든 일본 성노예 사죄와 배상 운동을 30년 동안 강구하게 했고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세계사 유례가 없는 평화 인권 운동을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도 등재를 하려고 있고 일본이 반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정의기억연대가 정의복지연대는 아니거든요. 그 전체 그 기부금 내역 중에서 한 명시된 거는 그 목적대로 쓰고 네. 전체적으로 41% 정도는 할머니들에게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 홍보, 집회, 인권운동에 썼거든요. 네. 이게 10년 동안 이 수요 집회가 한 1000회가 넘게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제 세계적인 이슈가 됐는데 이런 이제 본질 문제를 외면하고 이런 그 일부 뭐 영수증이 잘못 처리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정말 좀 제가 생각해도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이 저런 말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이런 얘기시네요. 예. 그런데 최근에 우리 그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하고 채널 A하고 네. 이 검찰이 공작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도 좀 오고요. 정말 그 윤미향 당선인 전 이사장이 당선인이 했던 이런 정말 그 평화인권 운동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혹한 흠집을 내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저도 엄호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기억연대가 한 30년 동안 이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회계 자료 정리를 좀 제대로 안 한 것 같고 물론 뭐 예전 영수증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며 뭐 국세청에서 뭐 22억 2월 됐냐 안 됐냐 이거 가지고도 논란이 좀 많을 정도로 세부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좀 허술하고 구멍이 많이 뚫려 있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거를 뭐 보수 언론이나 야당 탓을 하지 말고 세부 명세 내역을 공개를 해서 떳떳하게 밝히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이 참 설명하기 어렵는데요. 의혹을 제기하는 쪽은 A2 용지 한 줄이면 되지만 네. 그걸 해명하는 쪽은 정말 수집적으로 내놔도 해결이 안 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네. 일단 이 정의기억연대 그 회계 처리를 이렇게 좀 보니까 국세청에 신고도 했고 또 행안부에서 이 법인에 대한 감사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지금까지 시민사회에 대한 그 내부의 투명성을 좀 신뢰하는 제 경험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좀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혹을 계속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그러면 영수증 공개를 전체 다 하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옵니다. 위안부 뭐 합의 관련해서 일본에서 지난번에 10억엔을 준다 이렇게 말을 했었을 때 이거를 윤미향 당선인이 미리 알면서도 그걸 달라고 한 사람 할머니에게 받지 말아라. 우리가 나중에 돈 생기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었고 실제 그 돈이 들어올 거라는 것도 미리 사전에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논란이 있으니까 윤 당선인 측에서 아니다. 전혀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걸 미리 알았는지 몰랐는지 정도는 사실은 우리가 좀만 확인해 보면은 다 진위 판단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좀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했고 그 당시 외교부 차관 조태용 지금 미래한국당 미래한국당의 조태용 외교부 차관이었는데요. 그 부분을 윤미향 당선인에게 알려줬다면 그 정의기억연대에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했을 텐데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됩니다. 그걸 알고도 덮을 수는 없죠. 그 문제가 그런 걸 밝히기 위해 30년간 몸을 던져서 활동한 분이 그런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에서 그런 부당한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밀실 합의를 했는데 그 합의를 윤 이사장 당선자께서 알고 그걸 은폐했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같고 본인도 그렇게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당선인을 자꾸 공격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이 이슈를 몰고 나가려고 하는 생각 때문이다. 이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정의경 연대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어제 민주당하고 더불어시민당이 합당한 그 합당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여쭤볼 건데요. 이렇게 합당이 되는 상황에서 윤미향 당선인이 더불어시민당의 원래 그 당선자 신분이었는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면 윤미향 당도 뭐 제명이 된다거나 뭔가 좀 문제가 된다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일단 어제 중앙위원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합당을 결의했고요. 네. 15일 아마 합동 절차만 남아있는데 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윤미향 당선 당연히 민주당 당선인이 되시는 거고요. 네. 문제가 있다면 우리 당에서 뭐 적절한 조치를 할 겁니다만 저는 그래도 윤미향 당선인의 그런 활동들을 좀 믿고 싶고요. 어쨌든 정치적 공세는 우리 당이 기본적으로 막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더불어시민당의 검증과 관련해서 뭐 양정숙 당선인도 그렇고 윤미향 당선인도 그렇고 또 뭐 금배지 언박싱을 얘기했던 어떤 당선인도 그렇고 좀 얘기가 계속 이 선거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하자면. 양정숙 당선인은 그 더불어시민당에서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제명을 했고요. 네. 다른 분들은 합당이 되면 우리 당윤리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밝혀지지 않는 사안으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밝혀져야 봐야 알겠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리고요. 미래한국당이 지금 통합당하고의 합당을 추진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다른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할 것처럼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래한국당이 독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민주당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우리 민주당이 가만 보고 있지도 않겠지만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가만 보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꼼수는 한 번 통하는 게 꼼수인데 바둑에서도 꼼수를 계속 두게 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국민의 4월 15일 선택, 또 민심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한 몸통이잖아요. 그래서 이해찬 대표께서 쌍두뱀이라고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 돼가지고 싸우는 행국이라 비판을 했는데 아마 상임위원장 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뭐 뒤에 배경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가 16개인데 교섭단체를 이루게 되면 어쨌든 간사를 낼 수가 있으니까 16개에 한 명씩 다 간사를 내보내고 또 상임위원장 자리도 한 개 정도는 가지니까 그쪽으로 가고. 보조금은 법에 의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꼼수를 통해서 상임위원장 이런 자리를 노리는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또 180석을 준 이유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국민의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원내 지도부에서 잘 대응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교섭단체에서 내보낸 간사가 거기에 동의를 안 하면 협의가 사실 어렵잖아요. 상임위 별로. 뭐 안건 처리할 때마다. 지금까지는 가능은 그렇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
꼼수이기 때문에 우리 네. 국민들이나 언론에서 그런 점은 강하게 비판하고 또 자기들도 아. 뭐 견디지 못할 겁니다. 민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정도를 걷지 않는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봐야 네. 되겠군요. 예. 그리고 어제 열린민주당의 당대표로 최강욱 당선인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제 선출이 된 건데요. 민주당하고 열린민주당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선거 때 좀 앙금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 앙금을 싣고 통합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열린민주당은 또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이기도 하고요. 네. 나는 뭐 범진보 진영이 그 합 단계를 통해서 이런 주요 개혁 과제들을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요. 저 개인적인 견해지만 여튼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이 한 150만 표 정도를 네. 얻었거든요. 네. 뭐 이런 의미를 좀 잘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함께 해야죠. 아, 그럼 당장은 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닙니다만. 열린민주당하고 어쨌든 같은 한 배에서 나온 식구들이다. 나중에는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같이 하게 될 거다. 예,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당대표 선거가 남았는데 김두관 의원님은 차기 당대표에 출마 안 하신다고 선언하신 거죠? 제 주변에 그런 요청 요구들이 있었지만 네. 거대 여당으로서 개혁 과제들이 또 많이 있고 문재인 정부의 그 성공을 위해서 또 자기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도 좀 갱년이 있고 또 야당 당내에서는 통합 그리고 또 야당하고는 협치를 통해서 우리 전체 이 국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당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분이 당 대표가 됐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김두관 의원께서 김포에 계시다가 험지로 내려가실 때는 험지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대선까지 노릴 거다 이런 예측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은 당대표를 출마 안 하신다는 뜻은 결과적으로 대권에 집중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대신 다른 당대표가 될 사람을 도와주어서 나중을 좀 도모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해석하기는 좀 이러고요. 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위기 상황이라서 경제 상황들을 좀 잘 극복하고 힘을 모으는 쪽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대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국민에 대한 회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그런 얘기는 할 때가 아니다. 네. 지금 송영길 의원식 홍영표 의원이 차기 당권 주자를 거론이 됩니다. 이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되면 좋겠습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텐데요. 일단 홍영표 전 원내대표, 또 우원식 전 원내대표, 송영길 의원께서 아마 지금 8월에 있는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걸로 듣고 있고요. 아직은 좀 정책이라든지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좀 이야기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끝까지 피해 가시는군요.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짧게 듣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염원했던 지역주의 문제가 잘 극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다시 부활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염려가 좀 많고요. 네. 어쨌든 동서로 나누어지고 계층으로 또 갈등도 있고 해서 저는 통합과 좀 지역 간 계층 간 대립 반목을 좀 허물고 동서 통합, 계층 통합을 이루내는데 좀 작은 힘이라도 버티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